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서 10시쯤 마감됩니다. 바이든의 사수냐, 트럼프의 부활이냐가 달린 이번 선거 결과의 윤곽은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자는 주장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패륜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희생자 공개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눈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은 두 수석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미 파워볼 복권의 당첨자 한 명이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나왔습니다. 40여 차례나 1등이 나오지 않아 2조 8천억 원까지 쌓인 이번 당첨금은 전 세계 복권 역사상 최다 금액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잠시 뒤 마무리됩니다. 미국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의 3분의 1을 뽑는 이번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선거로 야당인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가 돼야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투표는 동부 버몬트주에서 가장 먼저 개시됐습니다. 미국 전역 유권자들은 의회 권력 지형을 바꿀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about saving our democracy and making sure that people have the right to vote. 투표는 큰 차질 없이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선 투표 기계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선 수작업으로 투표를 하고 애리조나주에서도 일부 기계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In about 20% of those, when people will go and they try and run the ballot through this tabulator, maybe 1 out of every 5 or so of those ballots, they're not going through. 초박빙 지역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선 우편 투표 봉투에 날짜가 안 적힌 투표지도 득표수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우편 등을 이용해 조기 투표한 유권자도 약 4,400만 명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격전지 당선자 확정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결과는 상원은 박빙, 하원은 공화당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거 결과의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졌다는 평입니다. 각자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들은 사활을 걸고 유세전에 나섰는데요. 유세 막판으로 갈수록 두 전현직 대통령의 분위기에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국정 동력 유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바이든은 선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초조함을 내비쳤습니다. Well, I'm optimistic, but I'm always optimistic. I think we'll win the Senate. I think the House is tougher.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마친 바이든은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백악관에 머무르며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 마지막 유세에서 인플레이션 등 경제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오늘 플로리다 팜비치 투표소에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나타나 공화당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 출마까지 예고한 트럼프는 공화당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과 트럼프, 두 전현직 대통령 중 한 명은 정치적 치명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미국 의회의 권력을 결정지을 중간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봉영식 국제정치학 박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미 중간 선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성적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어떤 점이 좀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중간 선거는 이 대통령을 다시 심판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예. 그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 상원 의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선거에서 심판하는 그 기회인데요. 하지만 집권하고 있는 여당 그리고 현재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미국 선거 역사를 보면은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집권당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승리한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 민주당 정권이 대공황 때 그 승리를 했고 그 다음은 굉장한 경제 호황을 누렸던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의 그 2번째 임기 네. 때 그랬고 마지막에 미국이 9.11 테러 사건으로 2001년부터 굉장한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조지 W. 부시 공화당 정부와 공화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번의 목표는 너무 크게 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도 지난 중간 선거에서 비록 패배는 했으나 예상한 것보다는 그 패배의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국정 운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투표의 참여 인수가 4,300만 명 정도에 달하거든요. 지난 2018년 중간 선거 사전 투표 3,900만 명보다 400만 명 정도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는 공화당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어느 당에 특별히 유리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전 투표, 미국은 우편 투표 제도죠. 네. 이것이 그 유권자들에게 자리 잡은 것은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 중간에 치러졌던 트럼프 공화당 소속 대통령과 그다음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대결에서 이 사전 투표가 이제 채택이 그 적극적으로 되었죠. 근데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 우편 투표를 하지 예. 말아라. 이거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리고 그냥 예전대로 그 투표함에 와서 그 투표 지역에 가서 투표함에 이제 투표지를 집어넣어라. 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반면에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코비드-19 방역의 실패를 굉장히 집중 공격을 했기 네. 때문에 직접 가서 투표하면 위험하다. 우편 제도가 우편 사전 투표 제도가 좋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고 그걸 이용해라 이렇게 했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2020년 대선을 겪으면서 우편 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투표 제도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든지 민주당 소속의 유권자든지 그 편의를 위해서 우편 제도를 통한 이제 사전 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이 뭐 민주당 지지자다, 공화당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직전에 이제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좀 네. 우세한 걸로 나왔고 상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박빙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거든요. 자, 이런 건 좀 어떻게 의미를 해야 될까요? 뭐 하원은 그렇다 치고 상원이 박빙인 거는 뭐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3관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뭐냐면 백악관에 네. 민주당 대통령이 입성을 했죠. 그다음에 상원도 50대 50 동의율이었는데 부통령이 그때는 캐스팅 보트를 주니까 사실 민주당 다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하원도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거의 뭐 싹쓸이를 해가지고 뭐 44년 만에 최대 승리였죠 민주당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예. 캘리포니아 소속 하원 의원이 승리한 다수당의 가장 그 최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하원의장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때 너무 성공을 한 거죠 사실 민주당은 하원에서.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약진을 한다면 다시 전통적인 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상원에서 왜 공화당이 약진할 것으로 기대하냐면 이 50대 50 동률을 했던 거는 굉장히 특이한 민주당의 큰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각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지아주에서 그 항상 격전지인 조지아주에서 상원의원 2석을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런 큰 승리를 다시 한번 민주당이 되풀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처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상원에서는 약간이나마 공화당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상원에서 이제 공화당이 좀 우세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50대 50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경합주 6곳의 승부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의 경합지는 어디일까요? 펜실베니아라든지 네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메릴랜드는 그 호간 그 한국 사회라고 했던 민주당 주지사가 이제 3선 출마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만약 메릴랜드 주지사를 다시 한번 당선시킨다면은 미국 역사상의 3번째 흑인 주지사 그리고 메릴랜드 주 역사상으로 첫 번째 예. 메릴랜드 주지사가 탄생할 것입니다.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재선을 노리고 있는 플로리다입니다. 이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만약에 플로리다 주지사로 재선이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경합을 벌이는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2000년에 이제 알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예.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선 후보 간의 이렇게 개표 그 논란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선 가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티노 계통의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아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2016년과 비교해서 2020년도에 라틴계 유권자, 미국 전체 유권자의 25.2%,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간의 대선 2016년에 비해서 31%의 라틴 계통의 유권자들이 더 투표에 참여했고 네. 그 라틴계의 유권자들이 2대1 비율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아니라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지 공화당 대선 후보든 민주당 대선 후보든 2024년에 네.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 그런 면에서 라틴계 유권자의 표심을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플로리다의 주지사인 그 론 디산토스 주지사가 이번에 당선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의 그 대선 판도의 중심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계속해서 이제 얼굴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네. 관심을 모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대 선언을 할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었고 그래서 대선에 다시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전 대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극적으로 꺾었을 때도 보면 항상 그 정답을 미리 얘기하진 않죠. 예. 기다려봐라. 큰 뉴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큰 뉴스가 없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에서 아까 말씀드린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토스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사람을 지지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예. 얘기도 살짝 흘리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있으면은 위대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내가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대 발표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그 발언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도 난입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법무부의 조사를 정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 대선에 출마하는데 그 자격 여부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또 민심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다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이것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의 그 약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경제 분야에서는 IRA 그 관련 법안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 그래도 그 큰 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나라 그 경제에서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초당적인 지지 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하든지 상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 IRA 법안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주도의 어떤 의회가 구성된다 해서 이 IRA에 대해서 한국 경제와 기업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고려를 해준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을 나눈 것이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벌어진 일인데 당사자들은 사적인 이야기였다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배석한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메모장에 웃기고 있네란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를 지우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메모를 포착한 매체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지적 도중 메모가 남겨졌다고 보도했고 국감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국회 모욕죄로 이것은 고발 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여당 소속 운영위원장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쓰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가 쓰신 겁니까? 메모 작성자로 지목된 김은혜 홍보수석은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했지만 질의와 관련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들의 발언이나 국감 진행 사항과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메모장을 갖고 있었던 강승규 수석도 사적 대화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주 위원장은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 오해가 풀린다고 다그쳤지만 두 사람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짓말 여왕 김은혜 수석 저렇게 거짓말할 수 있나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웃기고 있네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거로 생각을 하는데 참 저도 난감하네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민 학살이나 수장, 떼죽음이라는 도를 넘는 표현이 나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감장.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따져붙다가 갑자기 공포탄을 언급했습니다.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던지 156명의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 못 살렸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빗대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고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박근혜 정부가 소장시켰다거나 윤석열 정부가 골목에 몰아넣었다는 표현에 대해 여당은 도를 넘은 정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무책임하게 감정을 배출하는 장소로 이 국감장이 둔갑된. 야당 의원들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 요구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2달 넘게 걸립니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 사퇴했다면서 선수습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인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여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폐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한 언론사에 포착된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는 메시지에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희생자 명단과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 기획을 전담하는 싱크탱크입니다. 문 의원은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최민희 전 의원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애도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여당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는 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맹공했습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폐륜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족 동의도 없이 희생자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건 끔찍한 2차 가해 행위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야당은 명단 공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일축했지만 부적절한 의견으로서 그런 의견을 당내에서 논의할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다시 명단 공개 검토를 거론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들이 진짜 영정과 이름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사람은 못 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며 추모 공간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정감사 중에 김은혜 또 강승규 두 수석이 주고받은 메모가 논란이 되면서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명백하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모두 저를 통해 일단 의원님들께 이 같은 무리를 빚어지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메모지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어제 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우리 두 수석이 아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참 저도 난감하네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사적 대화를 나눠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 메모가 이제 작성된 시점이 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던 도중에 찍힌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특히 대통령실 관련된 국정감사 자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질의를 하고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는데 중요한 자리에 두 수석이 그런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요. 예. 그 사적인 대화에서 넘어서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모가 또 카메라에 잡혀 포착된 것도
두 수석이 이미 이제 90도로 사과하고 퇴장도 당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도 굉장히 난감하고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고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수석이 관련해서 야당 의원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대화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회에 대한 모독은 아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사과해서 좀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두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대화였고 메모였고 거기에 대해 이제 사과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뭐 국회 모욕죄 그리고 두 수석의 파면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아마 두 분은 입이 10개라도 이게 변명이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교육하고 있을 때 서로 사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들킨 그런 느낌이고 그런 예. 경우에 이제 손들고 벌 쓰고 교실 밖에 나가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예. 딱 그 비유가 마찬가지인데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 뭐 웃기는 일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잖아요.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참사가 난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로서도 부적격하고요.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도 부적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통령 뭐 이걸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히려 책임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그냥 수사에 의한 이런 책임만 이야기하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이런 두 분의 파면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고 이것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당은 뭐 연일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자, 그런데 이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 원색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논란이 또 일기도 했죠. 영상 보시겠습니다. 왜 책임 있는 사람도 아직도 경질을 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까지 연결시키시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공포탄이라도 쏴서 길을 내던지. 매번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이것도 저는 좀 후진적으로. 이게 매번? 그러면 대통령께 실장님이 문책 인사를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수사 결과를 좀 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뭐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청문회 열고 뭐 하고 하면 행정 공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네,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책임을 예, 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죠. 양경숙 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을 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놓고 떼죽음 시켰다. 자, 이거 뭐 방송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당히 표현이 원색적이고 좀 거친 표현이었거든요. 이 거칠고 원색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거 정말 국민적인 슬픔과 참사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 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통 일부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인데요. 일부 정치인들이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터지거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특히 상대 진영을 공격을 할 때 자신들이 언론에 좀 주목받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인 지명도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제 저 양경숙 의원의 발언이 바로 전형적으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그 원인을 규명하고요. 어떤 책임선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가족들의 슬픔을 달래주고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일인데 이것이 왜 대통령이 이 정부가 신군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전혀 관계성도 없고요. 그리고 왜 갑자기 세월호 이야기에 무슨 아이들을 수장시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강성규 수석과 김은혜 수석도 대국민 사과나 국회 모욕과 관련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양경숙 의원이야말로 국민들께 특히 유가족께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신군부에도 이제 좀 비유를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인 역시 공포탄이라도 쏴서 이 군중들을 해산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건 역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가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그리고 이걸 너무 감정적 표현을 하면 국민들에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에서 보면 이제 가능한 이런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면 그건 역시도 또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야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추모의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9.12 테러가 났을 때라든지 이를 또 우리의 과거에도 보면 신문 일면에 그런 희생자의 이렇게 사진이나 이름을 다 공개하면서 추모한 경우도 있고 지금의 경우에는 약간 정부도 과거 이제 세월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 그걸 지켜본 국민들도 트라우마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는가는 정부 당국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축소시키고 또 눈에 안 보이게 하고 모이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이렇게 추모를 하는 방식에서도 이게 사고자,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 표현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 그리고 총리에 대한 이제 경질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특수본에서 기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 경찰서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까지 좀 들어 있고 그걸 보고 일반 국민께서는 너무 경찰이나 소방서, 그러니까 현장에만 책임을 지우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사건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체계들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보고 라인이 보고 체계가 잡혀져 있죠.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 경찰이나 소방본부 중심으로 되는 것은 1단계에서 어떤 보고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대응 체계가 이루어졌는지, 그 적절했는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고 행안부나 다른 관련된 부처들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오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우선 사안의 1단계, 2단계, 3단계의 대응 라인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지 그걸 먼저 보다 보니까 지금 특수본에서도 경찰 라인이 어쨌든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서였지 않습니까? 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이 지금 이런 대안이 지금 이런 스텝들이 밟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거 관해서 법적인 조치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선과 정치적인 책임을 물을 라인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조금 더 이 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정치적이든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라인에서는 어쨌든 사고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경찰 라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김대기 대통령 실장이 이야기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만약에 총리 장관을 파면, 그러니까 사임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 기간 동안에 국정 공백 기간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사태를 수습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이제 발언이 있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그 말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 제도에서 우리가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하고 또 국무조정이라는 이름의 역할을 맡아서 실제 가거식 표현을 하면
1인 지하의 만인지상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역할을 국무총리가 일차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국정의 쇄신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부가 다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데 현재 한덕수 총리는 시중에 그냥 바지 총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신문을 보고 안 총리 그리고 지금 현재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영혼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사실상 본인의 거치는 정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오히려 나를 빨리 뭐 파면해달라 일종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역할도 없는데 굳이 한덕수 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 사태를 수습할 이유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그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가가 없었다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단호한 발언까지 했고요.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들에 대한 수사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치적인 책임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 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스스로 결단을 하든지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돈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부터 1등 당첨자가 40여 차례나 나오지 않으면서 20억 달러가 넘게 쌓였는데 단 한 명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터디너에 있는 한 주유소. 백만장자가 여기서 탄생했다는 팻말과 함께 주유소 주인을 향해 모여든 수십 명의 취재진이 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20억 달러가 넘는 파워볼 복권이 여기서 팔렸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돈인데 복권을 판매한 이곳 주인도 당첨금 일부를 나눠 갖게 되면서 은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 come to this country, the country for a dream for the people looking for better life. Where'd you come from? I come 1980 with $14,000 and 2 kids and one wife. Maybe I will be retired. 파워볼 1등 당첨자는 지난 8월부터 40회 연속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당첨금이 역대 최대로 높아졌습니다. 당초 월요일인 7일 밤 추첨 예정이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추첨이 10시간 넘게 늦어졌고 당첨금도 19억 달러에서 20억 4천만 달러로 훌쩍 늘었습니다. 미국 복권 당첨금이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은 단 4차례에 불과합니다. 앞서 2016년 1월에는 3명의 당첨자가 당첨금을 나눠 가졌지만 이번에는 단 한 사람이 행운을 독차지했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대이자로 1년에 12,000%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채무자 관리용 앱까지 개발해 공유를 했는데 원금 10만 원을 빌려주고 하루 만에 8만 원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이자만 25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 3천여 명 중에는 사회초년생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앱을 실행하자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줄줄이 나옵니다. 불법 대부업을 하던 40대 A씨가 지난해 3월 직접 만든 채무자 관리용 앱입니다. 채무자 11,000명의 정보가 담겼고 A씨는 한 달에 13만 원씩 받고 다른 대부업자 240여 명에게 공유하며 3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신용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모아놓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고 경찰이 이 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부업체 6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현직 조직폭력배도 가담했었는데 최대 이자는 1년에 12,000%였습니다. 10만 원을 빌려준 뒤 다음 날에 이자 8만 원을 받은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받은 자동차를 불법 밀수출하려 했고 채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하며 이자만 2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나 사회생활 못하고 알겠다. 저희 가족한테도 그러는 게 아니라 친인척 다 찾아가가지고 괴롭히겠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3천여 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했습니다. 8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부원장은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김용 부원장. 검찰이 김 부원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한 남욱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로, 돈을 전달한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받기 위해 이른바 대장동 팀과 공모했다며 돈의 성격은 대선 자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과 대장동 팀의 오랜 유착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물론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실장도 여러 번 언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원장 측은 기소 직후 검찰이 김 부원장을 대장동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쓴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은 이번 기소 내용에선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혀 뇌물 혐의 적용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면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해드린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신 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이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까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속보 내용대로라면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을 자신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나름대로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그러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은 그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들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까지 하면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들 사실 많은 정보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언론이라든가 주변 상황은 그냥 다 추측, 정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특정 진술만으로써 이게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조사나 이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혐의는 어떤 건가요? 혐의는 아마 이제 그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김용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냐, 그거 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김용은 그 당시에는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그 성남시 의원하고 그만두고, 하지만 정진상 씨는 그 당시에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된 혐의는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돈을 받은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김영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뇌물죄라면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 등을 이제 받고 있었잖아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게 뇌물죄라면 그 정진상 당시에 이제 그 실장의 상관이었던 이재명 당시 지금 현재 당 대표까지 수사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뇌물죄라고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뇌물죄로 전환이 예.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뭐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대선 자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경선 자금. 그러면 대선 자금, 경선 자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도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아마 추후 보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뇌물죄라면 아까 네네. 그 변호사님도 좀 짚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까지는 수사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이제 뇌물죄로 변경이 된다면 결국 겨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다.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용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김용이 그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김만배 남욱일당이 김용에게 왜 돈을 줬습니까? 김용이 정치하라고 돈을 줬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김용은 전달책에 불과할 거고 그럼 최종적인 귀착지인 누구냐? 김용의 보스인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유동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진상 관련해가지고 뇌물죄로만 딱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짓을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일탈한 거다. 내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돈 받지 말고 그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치하라고 했는데 그 공무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진상이 말을 안 들었네. 이렇게 오히려 꼬리 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물론 뭐 변호사님 말대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어 온 이제 수사들을 보면 네네. 정치 자금을 관리하던 네. 그 실무자만 처벌됐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이거는 내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함구하고 있으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한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됐거나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요구가 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다 이걸 갖다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검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조금 전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앞서서 어제는 김용 부원장의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김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장을 받기 위해서 대장동 팀과 공모를 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에는 그렇게 대선 자금이라 명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는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뒷부분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혹 제기인 거지만 구체적인 아직 증거는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을 그냥 이 공소장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있으니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연관성을 심어줘서 국민적으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게 하고 뭐 의심을 심어주게 하는 그런 여론전도 이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만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공소장을 이제 정확히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제 언급된 것은 뭐 공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 돈은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이재명의 그 경선 자금을 위해서 쓰인 그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전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이름이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용 그 부원장이 이것을 이재명,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그 김용 그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 돈이 어떻게 쓰였고 만약에 진짜 그 돈이 쓰였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은 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검찰은 어쨌든 첫 번째 수사대상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그 8억 원에 대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어떠한 조사 수사에 있어서 그 자금의 최종이 어디에 도달했는지가 지금 검찰의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대선 자금이든 경선 자금이든 뭔가 좀 비밀리해져야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나, 돈에 거쳐간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대선 자금, 경선 자금 정말 비밀리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이 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과거와 지금의 진술이 다릅니다. 그럼 진술이 다르게 된 배경, 이게 수사부가 다 교체가 되고 진술이 왜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는지, 혹시 압박 수사라든가 회유성은 없었는지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거와 현재의 이제 진술이 다른 점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범죄 그 피의자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느꼈기 때문입니까? 어떤 지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특히 유동규 본부장이 그 감옥에서 생활을 갖다 하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 변했지만은 그 외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도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모든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또 죽어나간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였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그때 뭐 특별하게 지금 그 알려지고 있는 내용과 다른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고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또한 자택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이미 예상을 했던 이 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가겠구나라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더더욱 유의하셔서 이게 정치 수사, 표적 수사로 이렇게 폄하되지 않도록 좀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여론에 있는 접촉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이 됐으니 뭐 곧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네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이 되면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클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아주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래의 골프 스타를 발굴하는 2022 3부 토건배 조선 에듀 TV조선 주니어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남자 5, 6학년이 출전하는 황룡부에서는 범계 초등학교 6학년 장원영이 6언더파 66타로 손재일을 2타 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불세부에서는 부산 다대초등학교의 윤규리가 2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1학년에서 4학년이 참가하는 남자 기린부에서는 강주원이, 여자 청학부에서는 강예서가 우승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사업 종료 통보로 갈등을 빚었던 푸르밀 노사가 타협점을 찾은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있었던 4차 교섭에서 임직원의 30%를 줄이고 사업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긴 했는데 아직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던 푸르밀 노사가 전주 공장에서 긴급 4차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사측 비상대책위는 일단 노조가 제시한 법인 청산과 30% 인원 감축안 중 인원 감축 후 사업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수치는 구조조정 30%라고 했습니다. 예. 회사를 어차피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인원이 없으면 회사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1차부터 3차까지 교섭에 참석했던 신동환 대표가 이번엔 나오지 않아 실무진 보고와 경영진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푸르밀 관계자는 4차 교섭 내용을 포함해 사업 종료와 정리 해고 철회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경영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인원을 30% 줄이는 쪽으로 합의하더라도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할지, 구조조정 뒤 매각을 할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운영자금 마련이나 보상안 등 고려해야 할 상황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측이 4차례 교섭 때마다 추후에 답을 주겠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 오는 30일로 통보했던 사업 종료 기한까지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환 대표가 법인 청산을 먼저 꺼내들었던 만큼 푸르밀 운명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카타르 현지의 사진들을 골라봤습니다. 오는 20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현지에서는 월드컵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죠. 아르헨티나 축구 팬들이 카타르 도하에 설치된 월드컵 카운트다운 시계 앞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맞춰 입은 응원단이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먼저 카타르에 입성한 겁니다. 한국 대표팀의 두 번째 상대인 가나에서 온 축구팬도 시계탑 앞에서 환호하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도하 칼리파 경기장 앞에는 월드컵 트로피 모형이 설치돼서 눈길을 끌고 있고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해안가에 설치된 월드컵 간판은 관광객들에게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 도심의 풍경도 월드컵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카타르 수도 도하의 빌딩 곳곳이 축구 스타의 얼굴로 장식돼 있고요. 월드컵에 참가하는 나라의 이름들도 건물 외벽에 LED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루사엘 경기장 인근에는 월드컵 기념 거리가 만들어져서 월드컵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사진들을 보고 있자니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기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종찬 기자와 함께한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서쪽 지방으로도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7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아서 다소 쌀쌀한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쑥 오르면서 서울 17도, 대전 18도, 부산 21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만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주 후반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다행히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